큰 뜻을 품고 빈으로 가서 발트슈타인 백작이 써준 그 소개장을 가지고 누굴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잘 돼 가는 겁니다. 떠날 때 얘기고 빈 시절에 이제 하이든 만나서 이제 배우는 거 다 기억나죠? 그 당시의 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빈의 위치, 다뉴강, 도나우강 지나는 도시들, 세계 최대 음악 도시 그 당시 빈의 상황, 하이든과 베토벤. 그런데 하이든이 베토벤이 배우러 가자마자 한 1년 만에 그냥 영국으로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안 데려갔다. 그 얘기 했죠. 안 데려간 이유가 뭐냐? 몇 가지였어요. 몇 가지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닌지도 몰라요. 그 이외에 여러 선생들을 거쳤다. 그러다가, 떠날 때 소개장을 갖고 온 사람이 바로 리노프스키였다. 리노프스키 백작에게 소개장을 주고 그 집에서 그 비인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그 바로 칼 리노프스키 했죠. 이건 이제 기억해둬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베토벤이 덕을 본 거 있었죠. 뭐 때였어요? 지난주에 했지? 빈회의 때 이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맡았으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맞추겠느냐? 베토벤한테 맞췄다. 그 얘기 했죠. 자, 이 노래가 지난번에 고장나서 못 들어봤는데 지금은 돼요. 지금은 되는데 이게 아델라이드입니다. 베토벤 가곡 중에 이게 아마 제일 처음 나온 가곡이고 이걸로 상당히 인기를 끌어요. 이 꽃인데 이 꽃이 진짜 이건지 아닌지 내가 모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강의하면서 조사해서 좀 그 게시판에 후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찾아본 사람이 없대. 여러분 그만큼 베토벤을 사랑하지 않나? 난 오정지 반장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자기 애들 음악 하는데. 자, 이건 뭐 끝내고 아델라이드 지금 노래 들은 듯이 이게 이제 인기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노프스키와 이렇게 여행을 여러 군데 이제 프라하,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베를린을 방문하고 프라하에 가장 오래 있었고 이때 베토벤이 남긴 메모가 용기를 가져라. 몸이 아무리 허약할지라도 내 영혼이 나를 지배할 것이다. 내 나이 벌써 25세. 올해는 인간으로서 완성되어야 할 시기다. 25세에 인간이 완성됩니까? 안 돼요. 자기는 완성됐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은 치기 어린 생각이죠. 성취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베토벤다운 그 25세 때의 용기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첼로 소나타를 빌헬름 2세에게 헌정을 했고, 빌헬름 2세는 프러시아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베토벤에게 금화 가득 든 코담배값 하나를 하사 주면서 베를린 궁정 악장, 이 베를린이 이제 프러시아 수도잖아요. 프로이센의 수도인데 이 악장이 프랑스 혁명을 지지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 왕실에서는 프랑스 혁명 가면 그냥 원수야, 못 키워 먹어요. 쫓아내가지고 추방당했기 때문에 베토벤에게 초빙 이리 올 생각 없느냐? 있죠. 있는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왕이 죽고,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그다음 완전히 없었던 걸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도로 빈에 왔다가, 그다음 여기 갔다가, 이지 갔다가, 근데 이 무렵에 지방끼리 잘하는 본이 자기 베토벤 고향이잖아요. 고향 출신의 여가수 막달레나 빌만 이렇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고, 이건 아마 자기도 안 될 줄 알았을 거야. 그 여자는 트리에스테의 부유한 상인과 나중에 결혼해버렸다. 이게 이제 베토벤이 이 당시 25세 전후 당시입니다. 177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계산하는 게 참 좋아요. 그 26세죠. 26세 때. 이건 자기가 여행했던 도시고, 이거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창 소나타를 프라하 여행 중에 조금 귀가 이상하다. 그런 걸 느끼면서 비창 소나타를 작곡했고, 근데 이 무렵에
나폴레옹 휘하의 한 장군이 빈 주재 공사로 왔습니다. 있으면서 베토벤 자기가 좋아하니까 베토벤에게 그 영교향곡 이렇게는 말 안 하고 위대한 인물들 뭐 장군이들 그런 걸 위해서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멋진 곡을 하나 쓸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하니까 베토벤도 써줄 생각을 했어요. 좋다. 그래서 수락했단 말이죠. 했는데 나중에 저게 이제 진짜 쓴 거죠. 그게 영웅이 됩니다. 나중에 3번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때 이제 교향곡에 손대기 시작했고 교향곡 1번이 나옵니다.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베토벤 강의하기 도입부에서 교향곡 9개,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쫙 했죠. 여러분 자료에 있죠? 빨리 찾아봐요. 빨리 컨닝 해봐요. 1번이 뭐예요? 빨리 컨닝 해봐요. 자료 가지고 오지도 않았네. 여기 지가 머리도 나쁘면서 다 지가 천재인 줄 아나. 네. 기억도 안 나죠? 뭔지. 예? 어디?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제일 앞에 도입부에. 아니야. 제일 앞에 강의하기 전에. 없어요. 없으면 할 수 없다. 없으면 모르고 넘어가세요. 예. 이게 그 초기의 예술가의 성장 이런 걸 그린 겁니다. 그 교향곡 1번이에요. 근데 그 후원자는 그 후원자에게 이제 건정을 한 거.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주 강의한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걸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는 헌정의 정신. 기억나죠? 기억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글 쓸 때 누구한테 헌정하라 그랬어요? 할 사람 없으면 내한테 하라 그랬죠. 물론 할 사람 있으면 여러분 정해놓고 하고. 왜냐하면은 글을 쓸 때나 작곡할 때나 그림 그릴 때나 다 마찬가지인데 주제를 잡고 이 주제에 적합한 내 주변의 사람, 이 그림을, 이 곡은, 이 글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걸 떠올리면서 쓰면 훨씬 잘 써진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치 안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보면 음악가들은 되게 돈 준 사람한테 바치거든요. 여러분들은 돈 안 주니까 아무도. 여러분도 돈 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글 쓰겠죠. 엄청 잘 쓰겠죠. 예. 그러니까 소문 내보십시오. 음악처럼 문학도 후원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수필하면 쓰란 말이에요. 그럼 돈 준 사람 생길지 몰라요. 읽어보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걸, 그걸 마음에 두면은 훨씬 더 글이 더 잘 써진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음악가도 다 주진 않았어요. 헌정자가 없는 작곡도 많이 해요. 그러나 있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이제 바로 돈 준 사람에게 그냥 바로 해버렸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이미 베토벤은 상당한 명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여인들과 음악 교육, 사교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뿐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다 저래요. 성장하면서 자기가 얻은 명성이나 사교의 범위만큼 많은 사람 만나거든. 그러면 이제 음악의 경우는 저 당시의 작곡가의 경우는 누굴 주로 만나겠어요? 다 귀족들입니다. 그렇죠? 다 일정 이상의 귀족들만 상대하지 그 아래는 입장료가 없어서 아예 그 연주에 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럼 다 귀족들이기 때문에 귀족 속에는 당연히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매력이 있고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들만 만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뭐 처녀든 주부녀든 간에. 그러면은 베토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싱숭생숭하겠죠. 그 싱숭생숭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걸작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 여인에게 바치고 싶었는데 겉으로는 돈 준 사람 이름 딱 쓰고 속으로는 그 여자한테 사실 난 이거는 너한테 바친 거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니까 또 여러분 수필 속에는 이 마무개가 권위는 이 마무개가 그랬는데
내가 볼 땐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하고 수필 써도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러나 나는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모든 예술,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야 뭐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그리워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 어떤 개새끼도 이 지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럼 그리 안 돼요. 그래서 그리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아니면은 어떤 팩트나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 세계나 뭐 신앙도 마찬가지야. 자기 애들도 마찬가지야. 남편도 마찬가지야. 그 있을 때, 그 어떤 그리움이 있을 때 예술도 나오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정치가 와.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하는 정치가, 그 요새 막박한 정치파들은 그런 거 없을 거야. 아무도 그리워 안 하고 지 혼자 그냥 잘 나가지고 설치는 것도. 그럼 정치 안 되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고 나는 보거든. 예. 예전 정치인을 그리워하진 않을까요?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래가지고 뭐, 히틀러를 좋아한다든가 마음속으로 박근혜를 좋아한다든가 이명박을 좋아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리워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거라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발 그런 사람은 그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거지같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중요한 게 그 얘기예요. 베토벤은 공화정을 이 사람은 지지한다고 그랬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여자들은 귀족 출신. 그게요. 그 이데올로기와 사랑은 지금도 일치 안 합니다. 지금도 일치 안 해요. 박경리 그 시장과 전장이라는 소설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전후 8.15 후 문학 중에서 최초 그 인간다운 빨치산을 등장시킨 소설이 박경리 시장과 전자이거든. 그거 보면은 그 아주 철저한 투사, 지리산 빨치산 된 그 주인공이 하기훈 그 주인공이 아주 바보 같은 여자를 사랑해요. 아주 막 육체적으로 반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이데올로기는 일치 안 돼요. 북한 소설이 지금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북한의 한계야. 북한 소설은 어떤 남녀가 사랑해도 제일 먼저 당성을 먼저 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꼭 교회 안에서만 남자 찾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딴 데 보면 딴 데 미남 있으면 또 교회 안에서만 찾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게 일치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일치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고 실제로 있어 보면은 그 아주 이 버릇이 나쁘고 그래도 다른 품이나 이런 데서 그 우아한 여성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귀족 중에 많잖아요. 귀족 중에 많거든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귀족들 중에 그런 우아한 품이 있고 교양이 있는 여자들이 많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아무리 그 민중을 사랑해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까지도 극복한다. 그거는 진짜 혁명가죠. 근데 베토벤은 혁명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그리움. 그러니까 괴테의 시에 보면 무슨 구절이 있습니까?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 시대 보면은 동경을 아는 자,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나의 고뇌를 알아준다. 기억나지요?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은 예술이 안 된다. 그럼 예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그리운 게 없다.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죽어요. 예. 이게 빈 극장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29세 때 헝가리, 이 유럽은 이미 저때 귀족들에겐 국경이 없어요. 귀족들에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철칙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철칙은 뭐냐면은 부르주아들에겐 조국이 없다. 돈 많은 사람 우리나라요. 한 100억 이상 되는 사람은 조국 의식도 민족 의식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100억 이상 된 사람이 있는 내 주변에는 없어요. 친한 사람 중에는. 100억 넘으면은요, 뉴욕에 사나, 파리에 사나, 동경에 사나, 모스크바에 사나, 북경에 사나, 아무 지장 없어요. 뉴욕 사는 백인 부자나 우리나라 100억 이상 부자나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은 거 즐기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그렇게 없어서 모르죠? 난 내가 돈 없어도 관찰해보니까 그렇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나라 망해도 지장 없고 독재가 들어서도 지장 없고 민주정권 들어서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거죠.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베토벤 생활 보면은 헝가리 귀족이거든요. 헝가리 귀족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아요. 시집도 국제 결혼 마음대로 하고 이미 저때 저런 절대 권력 하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뭐 아무런 무슨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브룬스비크 집안일 안에 브룬스비크입니다. 이 성씨를 가진 집안에 두 딸에게 이제 피아노 교습을 한단 말이에요. 테레제 브룬스비크. 이게 언니고 동생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다 불멸의 연인의 후보입니다. 불멸의 후보예요. 불멸의 후보야. 맏딸은 페스타로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중에 헝가리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헝가리의 유아 교육, 아동 교육, 그 유치원 이런 거에 만든다 아주 혁신적인 선구자가 됩니다. 이 맏언니가. 근데 이 여자가 참 내가 보기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생 동안 독신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베토벤 숭배자들은 이 여자가 평생을 베토벤을 사랑하면서 결혼 안 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예술가를 좋아하면요. 막 좋은 점만 보고 내가 지난 시간에 책 소개할 때 그랬죠. 그 최근에 나왔던 그 독일에서 쓴 평전 그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이 베토벤의 단점을 숨기려고 그럴 게 없어요. 인간 그대로 베토벤 그대로 딱 뼈를 다 봐야죠. 근데 어쨌거나 이 마지가 그랬습니다. 불멸의 연인의 강력한 후보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테레제가 그녀에게 헌사한 것으로 테레제에게 하는 것. 그걸 보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언니입니다. 언니. 이 여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는 좀 해서 미안한데 관상학계로 볼 때는 좀 이래 좀 고독운이 있어요. 이 여자 얼굴에. 이 초상화 보면 좀 그러지 않아요? 약간 고독한 여자, 고독. 여자들 중에 남자 중에도 있고 여자 중에도 저런 분들 좀 있어요. 예? 그건 비밀이야. 그럼 둘째, 이게 제일 강력한 후보입니다. 제일 강력. 둘 다 자매를 가르치는데 동생이 더 예쁘고 성격도 활발하고 보침성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제핀의 브룬스비크. 예.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나쁜 건 또 뭐냐면은 그 불멸의 연인 제일 후보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0세 연상의 백작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신랑이 그냥 뭐 비슷한 나이에 그냥 자기 마음에도 들고 정말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진 남자 같으면 덜한데 저래 결혼해버리면 어때요? 더 옛날 생각나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봐서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랬다가 또 남편이 일찍 죽어요. 죽으니까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을 때가 이제 이게 이제 그 평전에 따라서는 굉장히 저때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평전도 있어요. 저 혼자 남편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그래 했는데 베토벤이 저때 이제 결혼까지 하고 싶었는데 또 다른 귀족한테 가버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집안이 백작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베토벤 같은 사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연애하는 거는 어머니가 연애하는 거는 묵인해주면서 결혼은 절대 귀족하고 해야 된다. 이게 아주 그 집안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숨기려고 불멸의 연인인 후보로 딴 사람을 만들기도 했다 그래요. 그 부모들이 일부러. 그 나중에 나옵니다. 그 여자가 제1후보입니다. 제1후보. 베토벤이 그 불멸의 연인에게 쓴 편지가
15통 가량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거는 이제 only beloved, eternally devoted, forever faithful 이런 수러를 써서 보낸 연애 편지인데 이게 이제 1812년에 요제피네와 베토벤이 만난 사실에 근거해서 두 사이에 딸이 있었다. 딸까지 있었다. 딸을 임신했으니까 그냥 뒀다가는 사생아 가졌다고 자기 집안 딸이. 그럼 그 귀족은 불명예잖아요. 그래서 얼른 딴 데로 시집 보내버렸다. 이게 이제 지금 평전 작가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이 여자하고는 육체 관계가 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베토벤은 그래는 또 어떠냐 이런 말이 있어요. 윤리식 때문에 그러지 않다. 이런 책도 또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베토벤을 너무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좋게만 보는 사람이에요. 베토벤이 이제 이래 유부녀 제자 마리 비고라는 그 유부녀 제자한테 베토벤이 쓰는 편지 중에 어떤 남자가 아내와는 절대로 우정 이외에 다른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다는 것이 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저런 구절이 있었대요. 근데 저런 구절은 그대로 나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부녀가 싫어서 저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거절하는 방법으로 너는 유부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나도 복잡하고 베토벤도 복잡해. 생각이 복잡하니까. 어쨌거나 이 요세피네는 남편 뒤에 그때는 굉장히 없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귀병이시거든. 귀병인데 이 귀병이 왜 생겼냐. 하도 자기가 고통받아서 죽었을 때 자기 몸을 좀 조사해보라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베토벤이. 그래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 의학 수준이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그랬는데 이제 매독 때문에 귀가 멀었다. 납중독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티푸스 때문에 그랬다. 자연 면역 장애가 있다. 면역 장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리한 몸 관리. 예를 들면은 이제 베토벤이 작곡할 때 일할 때 보면은 일어나서 잠이 잘 안 깨니까 찬물에 그냥 머리를 대고 그냥 확 이래 막 물을 그냥 합니다. 그런 게 안 좋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데 외이가 이제 부풀어 있었다. 그 검사하려고 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납중독은 되면은 납중독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나중에 시신을 검사해 봤는데 그 당시에 납중독은 엄청 많았답니다. 그 강 자체가 단육강 자체가 납중독이 많았고 뭐 그때는 이 지금처럼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았고 납중독이 있어도 잘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다 많았기 때문에 저거는 이게 영향이 아니다는 꼭 보는 학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이것 때문에 베토벤이 귀가 먹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귀 먹은 게 뭐 아무나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귀 먹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교향곡을 썼는데 이미 완전히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음악사에서 교향악 하면은 베토벤 이전과 이후라고 할 정도로 음악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이전의 천재들 하기도 모자르거든요. 그 이전에는 정적인 실제로 들으면 잠 오죠. 근데 베토벤은 절대 잠이 안 와요. 자다 깨버려. 왜? 조용히 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미친 듯이 발광하는 거야, 곡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음악이 완전히 동적으로 되어버립니다. 베토벤에 와서야 교향곡이. 지금 자는 지금 자는 귀족들의 그런 데서 우리나라 국악으로 말하면은 공중에서 하는 그런 국악에서 완전히 그냥 민속음악 확 폭발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딱 변해버립니다. 그건 딱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그건 혁명이죠. 혁명입니다. 21살 때, 23살 때. 완전히 다르죠, 2년 동안에. 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프로메테우스 창조물. 이게 발레곡이거든요.
유일한 발레곡이죠. 근데 이걸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발레를 춤추는 걸 보려고 했는데 내가 모태가 못 찾아가지고 못 봤는데 발레 하는 건 못 보고 곡만 들어보니까 역시 베토벤의 힘이 느껴져요. 이미 저걸 이제 인간주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하면 프로메테우스를 그 이전에는 모든 시인들이나 문학사에서 저항의 상징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베토벤은 인간의 존재, 가치, 이걸로 돌려가지고 딱 그냥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음악은 참 힘차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중에 체르니가 있었습니다. 체르니가 요새 피아노 교본에, 제 1번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이 베토벤의 제자인데 체르니가 그 에피소드를 많이 썼어요. 오랫동안 베토벤을 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 예를 들면은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느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이 웨이터가 메뉴를 잘못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접시를 그냥 확 그 웨이터한테 던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질이 아주 개떡같이 더러웠다고 발광할 때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거나 체르니가 했고 체르니는 그 뒤에 리스트 같은 대가를 체르니가 이제 리스트가 체르니한테 개인 교수 받았거든요. 그런 겁니다. 체르니 곡 중에서 왼손을 위한 연습곡 저게 이제 유명하죠. 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 이제 월강 소나타입니다. 월강 소나타. 이게 주리에타 구치아르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구치아르디. 이 백작 부인에게 헌사했다. 근데 저게 참 세상에 거짓말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유니온 영어 책에 보면은 그 베토벤 월광곡이 제목이 월광곡이야.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베토벤이 어느 날 달밤에 산책하다가 어디서 막 피아노 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눈먼 한 소녀가 있었다. 그래서 베토벤이 그걸 동정해서 자기가 그냥 탁 하나 쳐주니까 그 눈먼 소녀가 당신은 베토벤 선생님 아니냐 그렇다 하고는 얼른 집에 와서 막 악보에다가 기록한 것이 바로 월광곡이었다. 그런 게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 영어 책에서 내가 배우던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책에 나와. 기억나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 참 눈먼 소녀한테 적흥곡으로 그냥 달밤 탁 쳐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여기는 뭐 그게 아니야. 지가 그냥 지었어요. 그런데 이 곡이요. 이 곡이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 여자 알아요? 오정주 씨 모르나? 오정주 씨는 알 것 같은데. 알죠? 몰라요? 영화는 우리 들어봤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제 이걸 들으면서 달밤을 생각해 보세요. 달밤 하면 여러분들이 달밤으로 수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이냐. 다 저렇게 조용하게 쓰겠죠. 다 달밤 하면 조용한 걸 생각하잖아요. 서정적이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재밌죠? 달밤이 조용한 데서 완전히 달라졌죠. 저럴 때는 어떤 달밤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사건이 일어났나? 정사가 일어났나?
자, 이게 우크라이나 출생인데 왜 여러분들이 잘 모르냐 하면은 정규 악단의 연주가 아니에요, 저게. 유튜브에서 세계 1위. 유튜브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어렸을 때 천재 소리 듣고 잘 하다가 뭐 꿈이 다른 거였어요.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딴 거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저걸 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억인가 돼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쳐보면은 바렌티나 리시차 치면은 막 그 유튜브에 쫙 떠요. 근데 그렇게 자 이제 이 여자입니다. 줄리에타 구이치아르디인데 이 어머니가 부른 스피커 아까 자매 키운 집 있죠. 그 자매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그 자매와 이 여자가 이종사촌간인 거예요. 이종사촌간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전기 작가들이 번역하면서 참 외국문을 하는 사람들 엉터리예요. 소설도 그렇고 그걸 좀 우리나라 초소로 딱 해주면 되는데 그 영미 사람들 그걸 잘 안 따지거든요. 그냥 안트라 그래, 안트. 그냥 아줌마라 그래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나라 번역가들은 그냥 그런 아줌마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종사촌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인데 이 여자를 불면의 후로 꼽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또 그쪽 집, 진짜 그쪽 집 아까 있었죠. 제1후보. 그걸 이제 숨기려고 일부러 이 여자를 그냥 이쪽으로 집어넣었다. 그런 말도 있고 어쨌거나 내가 볼 때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베토벤 이 여자도 확실히 후보에 올 만한 여자예요. 근데 베토벤 아마 편지 쓰다 보면 한 여자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머릿속에 떠올렸다고 나 생각해요. 이제 다른 의견에 의하면은 그 여자 자신이 베토벤 유혹했고 베토벤은 거절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 1후보의 가문 그 자매 중에서 동생 이 여자 집에서 소문을 잠재우고자 구이치 아들을 집어넣었다. 월광곡이라는 제목은 나중에 프랑스 한 음악 평론가 시인이 달밤 그린 걸로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나도 처음에 거만 듣고 뒤에 거는 안 들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강의하려고 다 들어보자 싶어 해보니까 후반부 그 격정적인 너무 좋더라고. 근데 연주 자체가 참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토벤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명성을 떴는데 이때 이제 귀가 먹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래가지고 비관에 쌓이잖아요. 이래서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 이게 나옵니다. 자, 유서 작성하는데 교향곡 2번 32살 때 하고 의사로부터 청각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양 가라. 이래서 요양강 지명 이름이 하일리겐슈타트입니다. 하일리겐슈타트. 이건 이제 나도 못 가본 지역인데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은 지금은 40평방미터였던 걸 265평미터를 확장해서 베토벤 뮤지엄 지금은 만들어 놓고 빈 가까이죠. 주소는 저기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교향곡 2번을 작곡했고 6번을 구상했던 산책로와 작곡한 집이 그대로 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빈 가면은 이제 그 대개 우리 빈 가면은 베토벤 주요 지역하고 극장하고 저런 데는 안 가거든요. 저런 데를 한번 천천히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저기 이제 옛날 하일리겐슈타트 옛날 거리 사진이 남아 있는 거고 베토벤의 산책 베토벤이 그 유서를 썼던 집, 그 뜰, 저대로 있단 말이죠. 그 박물관이 되었던 당시의 집, 저 깃발 걸린 저기입니다. 저 입구는 저기고. 그 유서거든. 두 동생에게 내가 죽은 뒤에 뜯어봐라. 그런 조건으로 써가지고 딱 봉해가지고 두 동생을 향했었거든. 나중에 그 괴테에게처럼 쉰들러라는 젊은이가 와서 베토벤 만년의 비서가 됩니다. 비서가 같이 그 죽을 때까지 있었던 비서가 있는데 사후에 발견해요.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었던 걸 사후에 이 비서가 발견해가지고는 공개한 겁니다.
휴양을 취했지만 기병 호전되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쓰고 또 4일 뒤인 10월 10일에 또 짤막한 유서 쓰고 해서 유서가 두 가지입니다. 또 이제 내용은 앞에 게 아주 더 격렬해요. 자, 이겁니다. 나를 붙잡는 것은 오직 내 예술이다.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참고 있다. 인내를 나의 안내자로 선택해야 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해오고 있다. 나는 28세의 철학자가 되어야 했고 예술가들에겐 그건 쉽지 않고 더욱 어려운 것이다. 쉽게 말하면 베토벤 가면 그냥 음악가로만 알았는데 학력도 없잖아요. 학력도 없는 그 베토벤이 본 대학에 청강생이 돼가지고 청강했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독서를 많이 했냐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독서 많이 했다는 걸 얘기했죠. 호모도 봤고 뭐 실러 괴테 다 봤단 말이죠. 저런 사람일수록 독서를 더 많이 해요. 학력 좋은 사람, 인류 음대 다닌 사람일수록 독서를 적게 합니다. 왜? 선생님께서 맨날 이것만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연습도 하고 지가 독서도 한단 말이에요. 28세에 자기는 철학자처럼 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신이여, 내 영혼의 깊은 것을 살펴달라. 그 자기 영혼 속에는 인류를 향한 사랑과 선행을 하려는 소망에 가득 차 있다. 참 좋잖아요. 선량한 인간이야. 그리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불행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한다면 우수한 사람들이나 예술가들의 대열에 설 수 있음을 알고 위로를 받아라.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충고입니다. 너 아이들에게 행복을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덕이라는 것을 말해다오. 불행한 가운데서도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오직 도덕이었다. 도덕과 나의 음악에 감사드린다. 쉽게 말하면 논어에 나오는 구절하면 덕불고 필유린하는 말이 있죠.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적어도 음악가로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철학자죠. 철학자 수준입니다. 결국 자기는 저때까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덕이다. 깨달은 거죠. 그래도 내가 죽어야 된다면은 나 죽겠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예술적인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기도 전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나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일찍 찾아오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늦게 찾아왔으면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만족하리라. 죽음은 나를 끝없는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그렇게 바라지만은 죽음조차도 온다면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건 완전히 철학적인 수준입니다. 죽음이 오고 싶으면 언제니 와라. 나는 너를 용감하게 맞으리라. 그러면 잘 들일 거라.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잊지 말아다오. 눈물 나죠. 동생이 둘이거든요. 그 7남매 나가지고 다 죽고 3형제만 남았다 그랬죠. 제일 큰 형이 이제 베토벤이고, 베토벤 위에는 낳자마자 죽었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남동생, 그 다음 밑에 남동생, 3형제만 남았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이 이 문제합니다. 형을 따라 빈에 왔어. 음악을 버리고 전국 관리로 지내면서 그 형의 악보, 그 연주해서 버는 돈과 가정교사해서 개인교수해서 버는 돈과 악보를 팔아서 버는 돈이 있어요. 근데 악보는 저 때만 해도 아직까지 완전히 상업화되기 이전인데 베토벤은 신경도 안 썼는데 저 동생이 딱 착안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작곡만 하면은 그냥 악보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벌고 형 갖다 주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삥땅도 했겠죠, 물론 동생이. 그러다 이제 형제간에 불화도 생기고. 그런데 이 동생이 행실이 나쁜 여자와 속도 위반으로 아들을 낳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아들, 조카죠. 죽기 전에 아들이 후견이는 아내와 베토벤을 딱 지정해놓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만년에 베토벤의 명예를 아주 실추시킨, 여러분 그 불멸의 연인이라는 베토벤 영화, 지난번에도 욕했죠. 그거는 정말 그런 영화는 안 봐야 돼요. 욕하기 위해서만 봐야 돼요. 그건 이제 그 영화에 의하면 마치 저 아들이 베토벤 아들인 것처럼 또 하고,
뭐 그렇게 많은 귀족 부인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뭐 해필이면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행실이 나쁜 저런 여자를 베토벤이 뭐 불멸의 여인의 대상이었다. 근데 영화 감독들이요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서양 영화 감독들도 무식이 탱탱이야. 어? 막내 동생은 약학전공해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버는데 이 막내 동생도 여자 때문에 마성이 일으켜요. 여자 때문에 속도 위반해가지고 애 빼고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베토벤이 막 꾸짖고 베토벤이 상당히 도덕적이거든요. 막 꾸짖고 하는 거 나중에 막 형도 꼴 보기 싫다고 나가버려요. 형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엄청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저 막내 동생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제 2기 음악입니다. 오라토리오 감낭산상의 그리스도. 이거는 신앙심에 불타서가 아니고 자기의 운명, 유서까지 썼잖아요. 자기의 운명, 죽음을 앞둔 자기의 운명을 예수 상황에다 그대로 비겨서 쓴 것이 바로 이 작품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신앙인들이 보면은 저때 베토벤은 대단히 깊은 신앙심이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자, 막강한 후원자 레오폴드 2세 황제와 마리아 테레자 아들로 신흥 로마제 황제, 이게 레오폴드 2세거든. 이 황제의 레오폴드 2세 황제의 막내 아들이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고 루돌프 대공이에요. 이게 피아노를 배우겠다가 베토벤이 스승이 돼요. 베토벤이 제자가 돼요. 엄청나게 친해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베토벤을 후원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둘 사이에 편지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루돌프거든. 코만 다 들러 씌워먹고 사슴코 같죠? 20여 년 동안 친해졌단 말이죠. 대공 삼중주고. 그 유명한 베토벤의 장엄 미사도 바로 이 루돌프 대공에게 바친 거다. 나중에 끼어져요. 대공 트리오. 무대 연주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장엄 미사는 아주 유명한데 대공 트리오는 귀가 어두웠을 때 피아노 연주 중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너무 과장해가지고 베토벤이 실패했다. 무대 연주를 이제 이후부터 무대 연주 자기 안 하려고 그랬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하고 어쨌거나 이때는 이제 이미 베토벤은 비인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로 떠올라서 여기서 초연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유명한 거는 이거 영웅이죠. 피델리오는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입니다. 이거 실패예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 운명과 전원이죠. 교향곡. 저걸 다 빈 극장에서 초연한 겁니다. 초연한. 연도는 쭉 나중에 나갑니다. 지금 연도 아니에요. 이게 빈 극장이거든. 이게 나는 저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내부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외모는 옛날 그대로인데 안에가 그렇게 잘 되어 있대요. 내부가 2200명 감상할 수 있는 무대에 감상할 수 있는 객석의 3배의 무대. 그 무대가 엄청 큰 거죠. 그래 놓고는 첨단으로 2차 전쟁 무너졌는데 외양은 고색 창연한데 내부 구조가 2200석의 3배에 이르는 초대형 무대에다가 1층 뒤쪽 객석, 천장 객석에서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무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무대가. 그럼 그 교향악단에 악보 펴놓고 하면은 악보 보면서 듣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음악 전문가들이죠. 뭐가 틀리나 싶어가지고 이제 눈이 시뻘개가지고 보는 감시자들. 저렇게까지 돼 있다 그럽니다. 첨단 구조죠. 교수님, 지금은요, 저 외벽에 스크린, 대형 스크린 이 벽만한 걸 설치를 해갖고요. 안에 애기 데리고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형 스크린을 외벽에 달았어요. 아, 외벽에다가? 네. 그래서 안에서 지금 연주 하는 걸 밖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밖에서도? 네.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배려를 해서 언제부터? 외벽에, 네? 언제부터? 제가 언제 갔어요? 재작년 그래요? 2, 3년 전에 그럼 이게 최신 네네네. 뉴스다, 그죠? 그렇죠? 굉장히 놀랬어요. 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다 유모차 끌고 와서 애들 못 들어가게 보고 있어요. 하니까. 네, 예. 똑같이 네? 늘 그렇대. 네네네네.
안에서 실황을 다 중계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그 배려를 많이 하죠. 근데 그래도 또 실황을 그 실제로 연주하는 걸 보겠다고 또 돈 많이 내고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경영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배려죠. 자, 이게 극장 야경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귀는 비록 점점 나빠져 가지만은 완전히 베토벤의 전성시대가 옵니다. 전성시대.